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유에스탁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글로벌 주식투자 전문가 상급 시험 3회 시험을 대비해서 시험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글로벌 주식투자 전문가 상급 시험은요,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나온 시험이고요. 지금 어느덧 3회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3회 시험은 10월 12일 날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험에 준비될 사항은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공부인데 저희 쪽에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냥 한번 시험 봐도 상관없겠지만, 좀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영상과 교재를 보시라고 조언을 드리겠고요. 준비 기간 한 10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내에 있는 금융 자격증이 보통 한 10일 정도, 한 2주 정도까지 보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부 안 하면 떨어집니다. 공부 안 하면 떨어지지만 대략 한 2주 정도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고요.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가능하고 40점 과락이 없으면 합격이 됩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에 일단 주의사항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일단 시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시험 치를 때 관련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시험은 90분 동안 진행을 합니다. 1시간 반 동안. 물론 시험 최저 시간을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지난 상태부터 먼저 다 푸신 분들은 일단 나가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90분간의 시험 시간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문제지에 제가 직접 답을 기재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 문제지를 틀려서 교체할 경우에는 한 명당 3회까지만 교체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지와 답안지가 따로 있지 않다는 점 반드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당연히 시험 당일 때 일단은 끄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당일날 여러분 준비할 물품을 말씀드리면 신분증, 그 다음에 접수증, 펜, 계산기만 가져오시면 되고 나머지들은 놓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에 대한 주의사항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시험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부터 제가 답을 좀 드리면, 글로벌 주식투자 전문가 상급 시험을 치르고 나서 합격을 하게 되면 취업이 가능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취업에 대한 보장은 안 됩니다. 그 정도 보시려고 그러면 상당히 더 높은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 시험 갖고는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다만 지금 현재 해외 주식 전문가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약간의 취업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 자격증은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해서 취업하시는 분들한테 취업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도움이 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어떠한 취업에 대한 보장은 할 수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시험들은 저희가 상급부터 진행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 2급 정도, 또 그 후에는 1급까지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상급 보신 분들이 2급을 볼 수 있고요. 2급 합격자가 또 1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2급, 1급 시험에 대한 일단은 그 일정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양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글로벌 자격증이 일단은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민간 자격증이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우리 유에스탁 직원들이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만든 자격증이나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국내에 있는 금융 자격증은 원래대로 치면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이 시험이 정식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험도 그런 과정을 거친 시험이라서 우리끼리 만든 시험이 아니고 정식으로 등록된 민간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자격증에는 금융투자협회에 있는 주식 관련, 선물 관련, 그 다음에 펀드 관련 상품 그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런 거와 똑같은 등급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의 이 자격증은 우리가 이제 협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소 약간 공신력은 떨어지지만 금융투자협회하고 똑같은 시험의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에 대한 특징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 45문제를 풀고 있는데, 해외주식 기초가 15문제, 기본적 분석이 15문제, 기술적 분석이 15문제로 총 45문제인데, 그것도 각각 10문제는 일단 객관식, 5문제는 주관식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치게 되면 30문제가 객관식이고요. 15문제가 주관식이라는 점. 많은 분들이 주관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겠지만, 힘들어 하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단답형으로 굉장히 쉽게 낼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의 추세가 시험을 보고 나면 이 현업에 종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감안해서 만들다 보니까
약간의 그 주관식 문제가 다소 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만 체크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8일, 27일이죠. 이 영상 27일날 올라가게 되면 27일부터 열심히 준비하셔갖고 10월 12일날 시험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이니까요. 이제부터 제가 해외시 기초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거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주식 기초에 대한 일단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회, 2회를 거쳐서 나온 시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혹시나 만약에 출제위원이라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 2회 시험부터 볼게요. 1번 국내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 특징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동시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2번 최우선 매수 매도 호가인 1호가만 제공된다. 3번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4번 공매도 현황은 한 달에 한 번 공개된다. 나오는데요. 답은 4번입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미국 주식은 동시효과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 매수 매도 호가 1호가만 존재하고요.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죠. 국내에서는. 그런데 미현지에서는 공매도가 자유롭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현황은 한 달에 2번 나온다는 게 일단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4번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2번 공개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다음 문제는 SEC에 보고하는 폼 13F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나왔는데 일단 분기가 끝나고 40일 이내에 SEC에 보고해야 됩니다. 자격은요. 운용자산이 만약에 운용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들이 보고하는데요. 여기에 일반 대학까지가 다 포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의 국민연금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1번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보고해야 됩니다. 일단 1번 답이 좀 틀린 건데 기본적으로 이 SEC 발표하는 보고하는 이 폼 13F는요.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워런 버핏도 똑같이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시중에 나오기까지 한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적어도 우리 이 자격증을 공부하신 분들은 직접 이 폼 13F를 확인하는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가장 빠르게 보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 보게 되면 매주를 어떻게 샀다 팔았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균 매수 매도까지 그 가격까지 나오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2번 문제는 이건 자격증에 대한 문제지만 실제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문제죠. 세 번째 문제는 휴장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은 그 미국 쪽에는 휴장도 있지만 반장이라는 게 있어요. 반만 열리고 끝나는 장이죠. 그와 관련한 내용들을 좀 인지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1번 보기 문제. 인디펜던스 데이, 그러니까 독립기념일이죠. 독립기념일 전일에는 반장으로 거래 시간이 단축된다. 예, 이게 맞는 답입니다. 문제에서. 2번 블랙 프라이데이는 휴장한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반장만 열립니다. 똑같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3번 1월 1일은 휴장 맞습니다. 근데 다음 날도 반장으로 진행한다가 아닙니다. 똑같이 정상장으로 진행하고요. 4번 크리스마스 이브는 정상적인 정규장으로 진행한다. 크리스마스 이브도 반장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당일은 휴장이죠. 이런 부분들 어쩔 때 휴장이고 언제 때는 반장인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 몇 가지가 안 되니까 반장이라는 것만 딱 기억하신 다음에 나머지 휴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미국의 휴장은 한 9일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훨씬 덜 놉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기출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틀린 내용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지수는 다우지수이다. 1896년에 지수가 이제 산출되기 시작했으니까 제일 오래됐죠. 그 다음에 S&P 500이 1956년이고요. 나스닥은 1971년이니까 가장 오래된 거는 다우지수가 맞습니다. 2번 S&P 500 지수 내에 알리바바가 속해 있다는 답이 아닙니다. 일단 S&P 500은 외국 기업,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보는 외국 기업은 중국 기업이죠. 어쨌거나 미국 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안 되기 때문에 알리바바는 속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알리바바는 나스닥 100에 속해 있죠. 나스닥 100은 그런 게 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틀린 답이죠. 그래서 3번 다우지수는 주가가 비싼 기업이 지수의 영향이 커진 당연하겠죠. 산술평균 방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보잉 같은 것들이 지수의 영향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 나스닥 거래소에 금융주가 상장할 수 있다 나오는데요. 당연히 있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나스닥에 금융주가 몇 마리나 말씀하시는데 할 수 있고요. 다만 나스닥 100에는
금융지를 뺐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만 좀 구분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항상 빼놓지 않은 문제가 나올 건데 바로 이제 다음 같은 문제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항상 나옵니다, 여러분들. 1회, 2회 때 다 나왔던 시험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체크하실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계산이라는 게 그 실현된 차익에서 수익에서 빼기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곱하기 22%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계속 대입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2019년에 이 기간 동안에 들어갈 만한 거래가 기본적으로 11월 31일 날 찍혀 있거든요. 여기 보기에는. 자, 보시면 2018년 12월 31일자 거래 부분이 들어와 있어요. 200만 원이라고. 이거는 빼야 됩니다. T+3이라는 결제 제도 때문에 이 2018년 12월 31일자 거래는 2019년 거래를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2018년 12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28일이 마지막 거래일 겁니다. 물론 제가 일요일 날 못 봤지만 T+3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거꾸로 결제일까지 계산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지금 2019년 5월에 신고할 양도소득세는 2018년 1월 5일자, 2018년 3월 14일자, 2018년 12월 13일자만 해서 다 더하면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1,000만 원, 다 더하면 500, 300, 200이죠. 1,000만 원 빼기 250만 원 곱하기 22%에서 답은 165만 원인데, 그 출제위원회에 따르면, 출제위원회 얘기했던 거에 따르면 이 문제를 상당한 많은 분이 틀렸다. 왜냐면 지금 12월 31일자를 양도차익에 다 계산하신 거죠. 근데 그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결제일까지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T+3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흔히 나오는 문제인데 배당을 받으려면 무슨 일 전까지 매수하면 된다. 이건 배당 낙일인데요. 이건 1, 2회 때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당 낙일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X 디비던드 데이트라고 해서 그냥 영어로 쓰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든 이 주관식이 굉장히 뭐랄까요? 국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영문을 쓰던 아니면 약간 글자가 뭐랄까요? 어떤 기업을 얘기할 때 약간 발음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유도리를 발해서 제가 맞게 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미국은 배당을 받으려고 그러면 배당 낙일 전까지만 매수하면 된다가 답입니다. 이거 주관식은 8점이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배당 낙일 외에 X 디비던드 데이트라는 말을 써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미국 동부시간 기준. 한국 시간 기준이 아니고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프리마켓 거래 시간을 적으시오. 이거는 동부시간을 치게 되면 몇 시입니까? 새벽 04시부터 04시부터 아침 9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는 정규장, 그 다음에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애프터마켓이라고 해서 장 끝나고 시간의 거래가 되겠죠. 마감 거래 불리는데 어쨌거나 시간대를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어떤 분들이 질문 물어보시죠. 이거 이제 감독관들한테 혹시 이거 썸머타임이 적용되면 어떻게? 썸머타임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썸머타임이 국내에 적용되는 거지 그들 시간은 그대로입니다. 그들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요거 좀 기억하시고 일단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회 시험으로 넘어갔어요. 1회 시험. 2회 시험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회 시험에 나왔던 첫 번째 문제가 이런 거였습니다. 다음 중 미국 주식시장의 특성 중 틀린 것은 1번 상한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2번 정규장 외에 장 시작 전 거래, 마감 거래가 존재한다. 당연하죠.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3번 동시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고요. 4번 기간의 수급 현황을 보름 간격으로 제공한다. 기간의 수급 현황은 공개되지 않죠.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헤지펀드가 많이 매수하는 뭐 이런 것들은 보통 보름 간격이 아니고 그건 비정기적으로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보름 간격으로 제공하는 거는 보통 공매도 현황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공매도를 잘 문제를 막 공부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일단은 공매도에 대한 어떤 그 계산법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공매도 시험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지금 국내에서 공매도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미국 현지에 있는 개인들은 공매도 가능하죠. 근데 국내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굳이 공매도 안 되는 거를 시험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매도는 간단하게 그냥 한 달에 2번 정도 공표가 된다. 그 다음에 공매도가 많은 기업들은 약간의 좀 주가가 상승하기 좀 어렵다. 왜 어렵냐? 공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시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참고적으로 얼마 전에 뭐 짐 차너스 공무에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짐 차너스가 뭐 공무에도 하는 이유에 뭐 다비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왜 공무에도 하는지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법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증권업 감독규정 제5-78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증권회사는 예탁원의 외화증권 예탁자 개설을 개설하고 고객의 외화증권을 땡땡땡이 선임한 땡땡땡에 집중 예탁하여야 한다. 나오는데요. 예탁원이 선임한 외국 보관기관에 집중 예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규정으로, 법상으로. 모든 외화증권은 여러분들 모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외화증권은 반드시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러면 그 매수한 거래한 증권사 그 주식은 예탁원에 보통 집중 예탁하는데 예탁원이 지금 해외 주식은 못 담잖아요. 관리 못 하니까 예탁원이 선임한 외국 보관기관. 예전에는 그 뱅크 오브 뉴욕이 그 국내에서 어떤 그 보관기관이었는데 다 다릅니다. 그건. 그 회사가 그 미국에 있는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탁원이 정한 거에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예탁원과 외국 보관기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주식은 국내 증권사 통해서 매매한다. 그다음에 그 주식은 결제는 예탁원이 아닌 외탁원이 선임한 보관기관에서 한다는 부분까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규상의 문제인데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문제를 좀 꼬은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쭉 한 번씩 읽어보시면 충분히 그냥 고기가 끄덕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이 문제는 내고 나서 상당히 욕을 많이 먹은 문제입니다. 일단 다우지수의 지수를 산출하는 문제인데 다우는 아시겠지만 산술평균 방식으로 해서 모든 주가를 다 더한 다음에 매번 그 공시가 되는 디바이저를 통해서 계산이 가능한데요. 다 더합니다. 첫 번째, 이 다우 30에 있는 30개 종목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디바이저 하면 다우 지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디바이저만 아시면 돼요. 이 디바이저는 구글 같은 데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우 30 치시고 그 다음에 디바이저 치시면 마지막 디바이저가 나오거든요. 이 디바이저는 뭘로 정해지냐면 기업들이 수많은 주식을 뭐 초과 발행하거나 뭐 증자하거나 아니면 뭐 그래서 주식 분할, 뭐 주식 병합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번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값을 구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4, 5, 30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스플릿 이런 것들이 안 하기 때문에 잘 안 변하지만 어쨌거나 보시고 다 더한 다음에 30개 다 더한 다음에 0.14를 나누게 되면 여기 디바이저가 주어졌죠. 0.14라고. 그러니까 다 더한 다음에 0.14로 나누면 답은 약 25,657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더하는 거가 어렵다. 더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더하면 됩니다. 뭐 월마트도 값 더하고 워크도 하고 쭉 더해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여기서 바로 나올 문제가 뭐냐면 그럼 여기서 가장 그 다우지수의 연연히 큰 종목들을 골라라 그러면 당연히 보잉이겠죠. 300달러 넘어가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계산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주식들이 다우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부하면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문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S&P 500은 시가총액 가중평균 방식으로 해서 이건 다릅니다. 그건 다르니까요. 다우만 그렇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주관식인데요. 지난 1회 때 나온 시험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장 시작 전 거래, 정규장 거래, 장 마감 후 거래 시간을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적어주세요. 여기서 한국 시간이라면 여러분 계산하겠지만 동부 시간 정해져 있죠? 장 시작 전 거래는 몇 시부터 몇 시냐, 정규장은 몇 시부터 몇 시냐, 장 마감 거래는 몇 시부터 몇 시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장 시작 전 거래는 오전 4시부터 9시 반까지. 그 다음에 정규장은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마감 거래는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적이 나올 때 장 시작 전에 나왔다, 뭐 장 마감에 나왔다는 걸 하실 때 시간 아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투자할 때 도움이 상당히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준비한 기출문제를 다 풀어드렸는데 어떻게 보시게 되면 세금 문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 시험 이 주식 거래할 때 상당히 많이 우리가 이제 회자가 되는 부분들이죠. 세금을 얼마 낼 수 있을까? 돈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세금 문제. 근데 세금 문제가 이번에 만약에 양도세를 안 낸다고 그러면 배당에 대한 세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세금은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래 시간, 규정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 동부 시간 기준이 아니고 한국 시간 기준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시차를 계산해 갖고 일단 보시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국 시간과 동부 시간의 어떤 시차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썸머 타임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파악하시면 정확하게 답을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또 한 문제. 반드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반드시. 예, 상한가 제도가 없다, 수급이 없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일단 공부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술술 읽어가듯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우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종합 지수, 나스닥 100 지수, 이런 지수에 관련해서도 특징을 아시면 되는데, 이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읽어보시는 걸로 끝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해외 주식 기초 부분들은 크게 문제 없이 합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해외 주식 기초의 문제는요, 보통 문제가 15문제 나오는데 정확하게 7개, 8개가 일단은 그 해외 주식 기초에 대한, 순수한 기초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 반 정도 문제는 우리 이한희 교수님이 준비하고 있는 어떤 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임의소비자 업종이 뭐가 있냐,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언제 생겼고 거긴 또 뭐가 있냐, 이런 부분들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단 저 문제는 7개, 마이너스 8개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도 그렇게 많이 쏟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편하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해서 오늘 제가 글로벌 주식투자 전문가 상급 시험에 대한 안내와 해외식 기초 부분, 기출 문제까지 풀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학영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요,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3급 과정에 도전하시는 수강생분들을 위해서요, 지난 작년과 올해 있었던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되어 있던 기출문제 풀이하는 시간을 특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1회와 2회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시험의 출제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이번 10월 12일 날 시행되는 3회 시험에서 전원 합격할 수 있는 기쁨을 함께 하셨으면 하는 관점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요. 기출문제 글로벌 주식 전문가 과정 3급 과정이죠. 1회 시험과 2회 시험의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책에 여러분들 교재는 작성했지만 문제는 제가 내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출제위원이 내시는데요. 그래도 거의 저희가 강의했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 주식 기초표는 장석 본부장님의 강의와 제가 했던 섹터 분류에 대한 강의가 같이 출제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봐서는요, 제가 중시했던 것들과 거의 시험 문제 그대로 출제된 경향이 많았고요. 1회 시험, 2회 시험 두 번째 마찬가지인데요. 크게 봐서는 소위 11개의 섹터 분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떤 섹터에 속하는지 정도, 그리고 대표적인 SPDR의 섹터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SPDR의 심벌 정도, 그 정도는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좀 꼭 좀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것이 필수 소비재와 임의 소비재에 대한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회와 2회 시험에 골고루 출제되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주식 투자, 해외 주식 투자는 배당 투자가 많기 때문에 배당 투자의 어떤 정확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배당 낙일, 이런 문제는 보니까 1회와 2회 두 번 모두 출제됐기 때문에 3회에서도 비슷한 어떤 느낌으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들은 몇 개씩 섹터별로 한 5-6개씩은 좀 외워두시는 것이 편할 것 같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특히 잠시 후에 말씀드렸지만 2회 시험에는 약간 까다로운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 부분에까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드리면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실 필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2018년 11월에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8월 11일 현재 S&P 500의 W로 해당되지 않는 섹터가 나왔는데요. 6점짜리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S&P와 MSCI가 같이 만든 것이 글로벌 산업 분류 체계입니다. 글로벌 산업 분류 체계. 그거는 어느 나라 똑같습니다. 11개의 W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개의 W가 어떤지는 강의, 교재에 많이 써놨기 때문에 아주 집중적으로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11개의 섹터는 꼭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그 대표적인 섹터 ETF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운영하는 SPDR 섹터 ETF의 심벌은 11개는 꼭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여야 됩니다. 1번, 2번, 3번은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필수 소비재, 산업재는 포함되지만 컴퓨터 과학이라는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W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컴퓨터 과학은 기술 섹터의 W 안에 들어가겠죠. 들어가더라도요. 두 번째는요. 글로벌 산업 분류 기준으로 소속 섹터를 정하지만 특정 기업의 산업 분야가 광범위할 경우 예를 들어서 기술 분야나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사업 분야를 영위할 경우 어떻게 섹터로 구분할지 의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다양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이럴 경우 글로벌 산업 분류 기준의 섹터를 정하는 원칙은 대부분의 경우에 기업의 매출 비중이 큰 섹터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강의에서도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문제가 났었네요. 다음입니다. 필수소비재에 대한 설명 중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첫 번째, 경기 변화에 상관없이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맞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슈퍼, 백화점 같은 유통점은 필수 소비재에 포함된다. 약간 애매한데요. 약간 애매한데 이렇게 모든 유통점에는 필수 소비재에 대부분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는 오히려 임의 소비재에 포함됩니다.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꼭 먹고 마시는데 필요한 걸 파는 곳이 있습니다. 월마트 같은 거는 필수 소비재에 포함되지만 오히려 대부분의 유통점은 우리가 아는 것들은 대부분이 임의 소비재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호식품이긴 하지만 담배도 필수 소비재에 포함된다. 이게 요즘 분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강의 들으신 분들도 어떻게 필수 소비재냐 담배는 기호식품 아니야 그러지만 어떻게 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부터 해서 담배는 이 해외에서 보면 50년대, 60년대는 그냥 누구나 다 피는 것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필수 소비재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외우셔야 됩니다.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는 맥주도 또 필수 소비재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항상 헷갈리는데 대부분은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답은 2번이었고요. 제가 듣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서 틀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들의 섹터 분류로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벅시에스웨이는 금융회사가 맞습니다. 아마존은 헷갈리지만 여러 번 강조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느낌은 기술주 같지만 이미 소비재가 되겠고요. 비자는 금융회사입니다. 비자랑 마스터는 금융회사라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요. 문제는 여기에 틀린 겁니다. 비자나 마스터는 IT, 기술 섹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 부분은 오해하시고 공부를 안 하신 분은 무조건 이런 문제에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외워두셔야 돼요. 비자나 마스터는 모두 IT 기업입니다. 플랫폼 회사가 되겠고요. 의외로요. 그럼 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뭐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상장사고 카드 회사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금융회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 그래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비자는 다르다. 엄연히 다르다. 이런 문제가 3회 또 나올 수가 있겠죠. 4번. P&G는 당연히 필수 소비재겠죠? 필수 소비재.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대표 섹터와 각각의 S&P ETF, SPDR 그 얘기입니다. 심볼로 잘못 구성되어 있는 것은 1회와 2회 두 번 모두 출제되었는데요. 헬스케어는 XLB고요. 빅토리아 할 때 B입니다. 머티리얼 소재는 XLB고요. 기술주는 XLT. 그럴 것 같지만 XLT가 아니라 XLK입니다. XLK 정답이. 이미 소비재는 XLY. 정답은 3번이 틀린 거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많이들 이미 아실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신 분 안 하신 분 많이 아실 것 같고요. 2018년 11월 현재 시가총액 22위 안에 들지 않은 기업은 이거는 상당히 그 당시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이랑은 다르냐면 틀린데요.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늘 시가총액 20위 안에 정도 들어가는 기업은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지 않는 정도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문제 여지없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엑슨모빌, 파이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전부 다 20위 안에 들어갔고요. 암젠이 바깥에 5, 62로 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헷갈리면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번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관식 들어가겠습니다. 주관식은 1회나 2회 거의 대부분이 똑같습니다. 특정 섹터에 들어간 기업의 특정 기업의 섹터에 들어간 대표적인 기업을 3개 내지 5개까지 쓰라는 게 나왔습니다. 1회 시험은 3개를 쓰게 나왔고요. 2회 시험은 5개씩 쓰게 나왔고요. 또 하나가요. 1회 시험에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11개 섹터를 시가총액 상위 순서로 적으세요.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금융, 기술, 유틸리티인데요. 그 당시 기준을 보면 기술, 금융, 커뮤니케이션, 유틸리티 순인데요. 이건 11개 섹터를 여러분들이 배운 강의에 들어간 걸 보시면은요. 섹터에 대한 구분 그런 것들 여러분들 조금만 검색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HTS나 MTS에서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순서대로 11개를 여러분들 웬만큼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1회 시험에 나왔지만 2회 시험은 이 문제가 유형이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번 3회 시험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3개가 됐건 4개가 됐건 간에 대표적인 섹터, 제일 큰 거 어느 거다, 좀 적은 것이 어느 것이다. 순서 정도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문제, 이미 소비재 섹터에 속하는 기업 3개만 적으세요. 이거는 1회 시험에도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2회 시험에는 나왔는데 참고로 1회 시험은 3개를 적으러 나왔고요. 2회 시험은 5개를 적으러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도 감점 당한 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전 후일담을 들었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 대표적인 기업 11개 섹터 아주 대표적인 기업에 한 3개 내지 5개 정도는 익숙하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5개, 6개 정도, 6개, 7개 정도 쭉 외워두시면 많이 보시면 먹고 굳이 외울 필요도 없겠지만 술술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요. 2번의 시험에 걸쳐서 거의 많이들 익숙한 임의 소비재, 필수 소비재 그리고 뭐 기술주, 뭐 커뮤니케이션 정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리츠나 유틸리티 이런 것보다는 그런 대표적인 섹터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섹터 분류에 대한 기본 원칙은 2번 다 문제가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확인했었는데요. S&P 500에서 대분류로 사용되는 섹터별 분류는 글로벌 산업 분류, 즉 GICS의 결정에 따르는데요. 이 GICS는 누가 만든 거냐? S&P와 MSCI가 만졌다. 이것만 머릿속에 딱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수 시장을 80%를 차지하고 있는 S&P와 MSCI가 나왔다라는 점. 이거는 가로넣기 정도로 2번 모두 나왔어요. 거의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상당히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GICS나 글로벌 산업 분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한국말로 쓰던 영어로 쓰던 글로벌 산업 분류 GICS 뭐 이 정도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주시장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이거는 초보 투자가분들이 숱하게 질문하시고 숱하게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시건 공부를 하시건 간에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건 한국과 미국과 똑같습니다. 한국 기준이 아니라 모든 날짜는 미국 기준이고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배당 나길, 한국말로 하면 배당 나기를 혹은 영어로 하면 EX 디비던드 데이트 EX라고 쓰셔도 되고요. 잘못 스펠링 틀려서 X라고 써도 뭐 틀리다고 하지는 않겠죠. 중요한 건 배당 나길 아니면 영어로 X 디비던드 데이트 전날까지만 사면 무조건 배당을 받는다. 이거는 1회 시험, 2번 시험, 2회 시험 모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꼭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가 해외 주식 기초 부분에서 제가 맡아서 강의한 부분이 되겠고요. 바로 2회 시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회 시험도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한 문제 유형이 나왔고요. 틀린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1회 시험에도 이런 게 나왔죠. SPDR ETF의 심볼로 섹터 심볼로 잘못 연결된 것은 XLK의 기술주입니다. XLB 소재고요. 맞고요. XLF 금융 맞고요. 헬스케어는 XLH가 헷갈리죠? H가 아니라 XLV입니다. 빅토리의 V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입니다. 이미 소비재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아마존 헷갈리시죠? 공부 안 하시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아마존은 이미 소비재가 맞고요. 테슬라 자동차 이미 소비재 맞고요. 세 번째 연브랜드도 그 브랜드 식품이죠. 브랜드 레스토랑 업체인데 똑같게 맞는데 문제는 필립 모리스 담배 회사는 필수 소비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담배 회사, 맥주 회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선택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꼭 필요한 필수 소비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GISCS 글로벌 인더스트리 클래시피케이션 스탠다드 글로벌 산업 분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꼭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이라고 써놨습니다.
글로벌 산업 분류 1번. 글로벌 산업 분류의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서 매 5년에 한 번씩만 분류를 교친다 얘기했고요. 틀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모두 시대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변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글로벌 산업 분류는 지수를 산출하는 글로벌 양대 기관인 FTSE가 아닌 MSCI와 S&P가 공동으로 만든 산업 분류가 되겠고요. 4번, 2016년 8월에는 헬스케어 섹터가 새로 생겼고 2018년 9월에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새로 생겼다는 얘기하는데요. 두번 뒤에 건 맞지만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8월에는 뭐가 생겼다? 리츠 섹터가 부동산 섹터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다음 기업들 중 섹터 분류가 잘못된 것, 이런 유형이 지난 1회 시험과 약간 다르게 나왔습니다. 좀 다양한 분야가 나왔습니다. 일렉트로닉 아츠 게임 회사인데요. 커뮤니케이션 섹터 맞고요. 세일즈포스닷컴은 기술 회사입니다. 기술 회사인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게 틀린 거가 되겠고요. 페이팔 기술 회사 맞고요. 노드스트럼 백화점인데 이미소비재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019년 3월 현재 S&P 500 W를 해당되지 않는 거 1회 시험과 똑같은 형식이 나왔죠. 커뮤니케이션 맞고요. 소재 맞고 산업 맞지만 트랜스포테이션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미국 주시장에서 배당을 받으면 배당락이 똑같이 1회 문제, 2회 문제 똑같이 나왔죠. 3회도 똑같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워낙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을 하시건 신규 투자하시건 간에 제일 궁금한 것이 배당입니다. 배당락일 엑스디비던드 데이터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거랑 같은 건데요. 커뮤니케이션 속해 있건 무슨 특정 섹터에 있던 것을 1회 시험에는 3개만 썼는데요. 2회 시험은 5개를 썼습니다. 3회 시험은 더 많이 쓰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출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출제위원이 어떻게 낼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5개만 적도 꽤 많은 거기 때문에 5개 이상 6개, 7개 적으라고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으로 혹시 7개, 8개 하더라도 일정 수준 감점 받을 각오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벳, 페이스북, 디즈니, 일렉트로닉 아츠, 액티비전 블리자드, 넷플릭스 등이 되겠고요. 각 섹터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S&P 500 분류, 섹터별 분류를 자주 눈에 익고 여러분들이 꼭 아시는 거 정도만 표시를 해두시면 이 문제 꼭 8점 만점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똑같은 형태로 임의소비재가 나왔죠. 가장 헷갈리는 것이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이 정도입니다. 금융주는 헷갈릴 게 없죠. 회사의 이름만 보더라도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GM, 아마존, 베스트바이, 부킹홀딩스, 카맥스, 부킹홀딩스도 여러분들 생각과 달리 부킹홀딩스도 이게 필수 소비재가 이런 것이 아니라 기술주가 아니라 임의 소비재입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9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다음 종목들을 시가총액 순서대로 적으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뭐 4개가 됐건 5개가 됐건 다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5개가 너무 많아갖고 이번에는 4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잠시 하겠는데요. 요 4개만 보면 액티비전 블리저드, 디오앤 컴퍼니, 인텔, 사우스웨스트 항공 이런 정도가 있겠는데요. 인텔이 2240억 달러, 그 당시에 물론 달랐지만 지금 이런 겁니다. 디오가 510억, 액티비전이 420억, 사우스웨스트가 290억.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금액은 안 틀려더라도 대충의 시가총액 순서대로 적으셔야 되겠는데 1회 시험, 2회 시험에서 대부분이 여기서 대부분이 아마 8점 만점 받으신 분은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시면 너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시가총액 아주 큰 주식들 위주 그리고 아주 작은 기업들로 해서 웬만하면 만점 8점을 받으실 수 있는 정도 해서 5개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4종목 정도를 여러분들 순서에 넣는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아마 너무 생뚱맞은 질문이 나와가 혹시 틀리더라도 냉정히 말씀드리면 100점 만점에서 8점을 포기하는 아이 있더라도 이걸 전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느낌으로 보면 아주 큰 회사 정도에서 1위부터 50기업에서 아주 익숙한 기업 위주로만 외우시면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S&P 500 기업을 다 외울 수는 없겠고요. 자주 보시는 종목 위주로 나온다라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에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이 문제가 틀리더라도 여러분들 꽈락은 40점이고 전체적인 거는 62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1회와 2회 시험에
기출 문제풀이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출 문제까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특강을 해드렸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열흘 동안 열심히 하셔갖고 여러분들 이번에 수강 시험 자격증 도전하신 모든 분들 100% 합격의 영광을 누리셨으면 하는 기원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외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3급 기술적 분석 회사를 맡은 안동우입니다. 지난 2회에 기출 문제를 보면서 3회 예상 문제를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분석 기본 가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술적 기본 가정에 대해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의 기본 가정은 계속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에 시장은 모든 것을 할인한다는 맞죠. 2번에 가격은 트렌드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도 맞고요. 이 3번에 기술적 지표들 혹은 오실레이트를 사용하지만 둘을 혼합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틀린 말이고요. 4번에 증권 고유 가치를 측정하지 않는다. 당연히 가치는 기본적 분석에 해당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본 가정에 대해서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 같은 경우도 그 차트 자체가 정해진 시간 틀 안에 있는 그 모양이고요. 연속적인 가격의 그래프의 표현이라는 것도 차트를 한번 보셨으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이번에 이제 차트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런 거는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3번 차트는 과거 성과가 미래의 가격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업의 주가의 과거 성과를 연구하는 데 사용된죠. 4번이 이제 틀린 건데요. 그 고가, 저가, 시가와 같은 각각의 위치에서 거래 범위와 시각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문제는 이 추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추세라는 것은 일정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에 대한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그 1, 2에 같이 이런 추세에 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문제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에 1번은 가격은 어느 방향으로 직선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없고 고가와 저가의 연속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추세라는 것이 일직선으로 움직이질 않죠.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떤 위로 상승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락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1번은 맞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주요 추세가 상승 추세이고 상승 추세의 지속과 함께 가격의 움직임에서 하강 보정이 있다면 이 보정은 단기 추세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인데요. 이 보정은 중기 추세에 해당됩니다. 상승 추세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연속되는 저가 지점이 이전의 가장 최저인 지점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며, 내려갈 시 추세는 반전된다. 당연히 저점 아래를 깨고 내려가면 안 되겠죠. 4번은 하강 추세는 하강 추세의 고가를 따라 그려진다. 네. 내려가는 방향으로는 고점을 이은 선을 그려야 되고요. 상승 추세는 저점을 이은 선을 그려야 되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ADX에 대한 문제인데, 이 보조 지표에 대해서는 뭐가 날지는 출제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보조 지표가 무엇이 있고 각각의 특징은 하나씩 다 외워 두셔야 합니다. 이거는 계속 틀리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조 지표는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ADX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첫 번째 보기가 이 두 지표는 ADX 라인과 함께 표시하며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범위로 표시된다.
이런 그 숫자에 관한 문제가 꼬아놓기 쉬운데요. 여기서도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0부터 100까지이기 때문에 1번부터 틀린 게 되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방향 지표는 현재 추세의 강도를 측정할 때 사용된다. 이것도 맞고요. ADX는 Positive Directional Indicator 플러스 DI와 Negative Directional Indicator 마이너스 DI로 구성된다. 이것도 뭐 맞는 말이고요. DI는 상승 추세 플러스는 맞는 말이고 마이너스 DI는 하락 추세. 이것도 뭐 일반적으로 봐도 그냥 맞다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20 아래에서는 약한 추세의 신호를 보이고 40 이상은 강한 추세로 본다. 이것도 맞습니다. 대신 이 숫자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20과 40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갭에 관련한 문제는 1회와 2회에 다르게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갭은 가격의 상당한 증가나 감소로 인해 두 거래 기간에 빈 공간이 생길 때 일어난다. 이 추세의 시작점에서 발생하는 갭을 무엇이라 하는가 해서 이거는 추세의 시작점은 돌파 갭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지점에 일어나는 거는 진행 갭, 그리고 마지막 추세의 끝 근처에서 발생하는 거는 소멸 갭이죠. 이 세 가지만 알면 이 갭에 관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상급 기본적 분석 해설을 맡은 안동우입니다. 이 기본적 분석 문제가 시험에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1회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기본적 분석을 어려워 하시는데요. 전반적인 교재를 다 보시지 않으면 문제를 많이 맞추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암기보다는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읽어 보셔야 되고요. 첫 번째 문제가 그러한데 기본적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결정한다고 해서 당연히 가치가 들어가니까 기본적 분석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내재 가치 평가 모형에서 기대 배당액은 그 기업이 실현하는 미래 이익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당연히 미래 이익을 현재로 가져오는 할인을 해야 되는 거죠. 3번의 할인율은 시장의 이자율, 인플레이션, 기업의 위험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네 번째, 주식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제, 산업, 기업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 말은 뭐 의미상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요런 문제는 기본적인 어떤 내용만 알고 있으면은 어렵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재무비율 분석에 관한 내용인데요. 재무비율 분석에 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재무비율 분석에 관련된 지표들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없고 그 교재를 보시고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첫 번째 이 성장성 지표로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이렇게 됐으니까 증가율이 나오니까 솔직히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말로 이어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기업에 투자된 총 자본 또는 자산으로 이 세전 어느 정도 단기 순이익을 얻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ROI라고 되어 있는데요. ROI는 세후입니다. 세후.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 자체가 말 자체가 세후잖아요. 그 손익계산서의 마지막 밑단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말장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아도 세전이란 말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타인 자본을 제외한 순수한 자기 자본의 효율적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ROE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순수한 자기 자본이니까요. ROE니까 E의 equity만 알아도 자기 자본하고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이자 보상 비율이 100% 이하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기업 도산 위험이 높다. 당연히 이자 보상 비율에 대한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만 알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바꿔서 문제가 나온 1, 2회가 문제가 요게 그 100% 이상 뭐 이하 이렇게 바꿔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교재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재무제표 기본 구성 사항에 대한 문제인데요.
회계에 관련된 문제는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이 캐시플로우의 그 현금 활용 활동에 관련된 내용은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찍어서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읽어보고 이해를 하셔야 풀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무제표에 관한 문제고요. 돈을 뭐 모으는 구성에 관련된 문제, 대변과 차변에 그 관련된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돈을 모으는 구성에 관련된 문제, 요거는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대변이고, 이 자본에 관련된 문제죠. 그 다음에 돈을 모으는 것에 투자에 관련된 거니까 차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바꿔서 보고 있는 건데, 대변과 차변에 관련된 교재의 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익을 어떻게 냈는가는 손익계산서지 현금 흐름표가 아니죠. 답은 부채 같은 경우는 재무상태표의 대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회계에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현금 흐름표의 현금 증가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를 아까 대차대조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재무상태표 뭐 다 알아야 된다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작성된다.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에서 작성된다. 그러면 1번과 3번 중에 이제 틀린 게 되는데,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고 실현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현금 흐름표의 현금 흐름은 간접법에 의해서 작성된다. 이런 특징들을 잘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글로벌 주식투자 전문가 과정에는 그 주관식이 있는데, 이 문제가 제일 난이도 있는 문제이고 거의 대부분이 다 틀렸습니다. 한 5% 정도도 못 맞춘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두 가지의 식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식은 당연히 부채 비율이 나오니까 부채 비율을 표현하는 공식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ROE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 이익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이고요. 자기 자본 이익률 ROE는 자기 자본분의 당기 순이익인데 이거를 분해를 하죠. 그래서 매출액분의 당기 순이익 총자산 곱하기 총자산분의 매출액 곱하기 자기 자본분의 총자산, 이렇게 분해를 하고요. 이 분해한 거를 갖다가 다시 그 자기 자본분의 총자산은 자기 자본 비율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해를 하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아셔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20%니까 자기 자본 비율은 80%가 되죠. 그래서 매출 순이익률 20% 0.2 곱하기 총자산 회전율 30% 곱하기 0.3 곱하기 0.8분의 1을 해야 답이 0.75, 7.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채 비율과 자기 자본 이익률의 공식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또 나오는 게 기대 수익률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의 공식을 분해하는 법,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전문가 과정을 설명하게 된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입니다. 이번에 1차, 2차 기시험 문제를 제가 받아봐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모든 시험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쉽지 않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의지로 기출문제 위주로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주식 전문가 과정에서 소개된 이러한 내용들을 약 일주일여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책을,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수험생처럼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에 일정 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신다라면 충분히 합격권에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기본 개념 정도만 익히시게 된다라면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 서론보다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보게 될 문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번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라면 1번 문제 같은 경우 기본적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설명을 한 거죠. 나머지는 옳고 하나가 틀린 옳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주가는 기본적으로 내재 가치를 반영하고 기대 배당액 같은 경우는 미래 이익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할인율은 시장의 이자율, 인플레이션, 기업 유도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따라서 3번이 틀린 문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기업 가치 결정을 위해서는 산업이나 기업 요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다음 중 맞는 것을 따지는 건데요. 2번 문제 같은 경우 국제회계 기준을 따르느냐 아니면 갑이라는 회계 기준을 따르느냐라는 부분들인데 2번이 맞는 것이 되겠죠. 미국 재무제표는 IFRS 기준을 따르지 않고 갑이라는 기준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IFRS 회계 기준을 따르게 되면 연결 재무제표와 연결이 되며 자율성이 더 크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꾸준한 성장의 연속성을 할 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그런 것들은 바로 영업이익의 증가를 봐야 되겠죠.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도 중요합니다만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우리가 EPS를 따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따진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재무 비율 분석, 뭐 당연히 재무 분석을 하다 보면 비율 분석에 대한 것들인데 옳지 않은 것을 나타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수익성 분석 지표는 당연히 증가율을 따지는 게 수익성 지표고요. 기업에 투자된 자산, 자본, 자산으로 세후 이익을 따지는 것은 ROA가 되겠죠. ROI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체크해 내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용어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대차대조표, 주당 순이익, 주당 순자산, 배당 성향, 이것은 무형 자산이죠. 유형 자산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글로벌 자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한국의 재무제표 비율뿐 그 용어뿐만이 아니라 영어로 된 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부분들은 익히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네이버를 참조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는 부분들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않는 것은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면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라는 부분들, 맞는 것을 따지는 것 이건 틀린 것이고요. 무상증자는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죠. 유동성 장기 부채는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부채입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기업의 자율성으로 정하기 때문에 4번이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관식 문제죠. 주관식 문제도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주관식 문제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주관식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에요. 기업 비용의 일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 연한 동안 균등하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무엇이죠? 감가상각이 되겠죠. 감가상각 같은 경우 정액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균등하게 비용을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이 현금 흐름표에 대한 질문인데요. 5번 문제 같은 경우 우량 기업의 현금 흐름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하라. 우량 기업이다라고 한다라면 영업 현금 흐름은 플러스로 구성이 돼야 되고요. 투자 현금 흐름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재무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십시오. 세 문제 다 맞춰야 8점이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고정비가 높으면 고정비 커버 이후에 이익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것은 고정비성 비용과 변동비성 비용을 기업을 나누는 것인데 중후장대 사업, 예를 들어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 고정비가 높죠. 그렇지만 그것을 커버하고 나면 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문이 밀려들면 이익이 따라서 증가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X입니다. 주문이 늘어나면 이익이 따라서 증가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문과 이익이 같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단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현금과 같다? 이것도 X죠. 단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현금과 같은 게 아니라 자산의 증가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회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소 어려우신가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기본 개념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 응용 문제라기보다는 기본 개념에 관한 것들을 묻는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글로벌 자산 운용사에서 관련된
그러한 영상들을 올려놓은 것들을 보시게 된다라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2회차 시험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차도 보니까 1회차와 그렇게 성향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네요. 기본적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부분들인데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경제, 산업 및 기업의 기본적 분석에 기초는 내재가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 주식 가치 결정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을 따질 때는 이러한 것들을 꼼꼼히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험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다라는 전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이 충분하니까 밑줄을 그어가면서 이런 용어들을 잘 살피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무비율 분석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반복된 건데요. 2번 같은 경우 이제 반복된 문제는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기출 문제가 유출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형태의 유형, 이러한 형태의 수준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 중 틀린 것은 손익계산서의 비용은 원가와 비용으로 나눌 수가 있죠. MOU 체결은 이익을 반드시 증가시킨다. 이것이 틀린 문제가 되겠죠. MOU는 매출 전 단계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MOU 이후에 매출이 일어나고 그러한 매출도 이익을 반드시 증가시키지는 않죠. 따라서 MOU 체결이 이익을 증가시킨다.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업의 손익에선 이자 비용이 들어가고 제조 원가와 매출 원가는 다르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이 아닌 것은 무슨 문제가 되겠나요? 재고자산이 아닌 것은 산업재산권, 원재료, 반제품, 상품 다 재고자산이지만 산업재산권은 재고자산이 아니죠. 만들어지는 부분들이나 원재료 등도 다 재고자산입니다만 재산권은 무엇이죠? 이것은 무형자산이 되겠죠. 따라서 재고자산은 아닙니다.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차이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틀린 문제. 현금흐름표가 이렇게 나오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데 초우량 기업 재무활동 현금으로 우리가 일본에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다. 구조조정의 재무활동은 현금 후 구조조정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부분. 신규 상장 재무는 플러스. 위험기업의 재무활동은 어떻게 된다? 이것도 플러스. 틀린 것은 2번이죠. 구조조정이니까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끌어와서 구조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10억을 들여서 사무실을 도배해서 또 10억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수리했다. 이것은 유형자산의 자산화, 비용의 자산화를 묻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도배는 자산이 아니죠. 이것은 비용으로 그냥 떨어버리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수리가 자산화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감가상각을 한다면 이 10억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합니다. 5년 동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억이 되겠네요. 요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존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질적으로 형태가 없어도 가치를 보유한 자산 무엇이죠? 무형자산. 무형자산에 묻는 문제가 두 문제나 출제가 됐네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에서 감가상각되지 않는 건 뭐죠? 토지가 되겠죠. 유일하게 감가상각되지 않는 자산은 토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감가상각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히신 분들 그리고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에 묻는 부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인 이해를 하시면 복합적인 문제는 없어요. 보니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시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어가실 수 있다. 기본 개념을 익히는데 충실한 그러한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